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I will be back. 2018 터미네이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급등세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약 17%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 중단 기간 동안에는 13위까지 밀렸던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도 7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요. 기업심사위는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기업의 계속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며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있는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터미네이터 1편에서 I will be back 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 편 터미네이터 2 제목이 심판의 날입니다. 삼바의 심판의 날은 과연 올까요? 2018년 12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 아픈 뉴스입니다. 오는 17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50대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택시업계는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는 안타까운 희생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던 이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떤지 좀 마음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택시가 정작 필요한 때 제때 오지 않는다. 또 한밤중에는 이제 정말 이제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갈 때는 안 잡힌다. 또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이제 정치 얘기만 해서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예,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한민국 전체 한 27만 명 정도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고 사시는데, 네. 이게 카카오 카풀이 들어오게 되면 말은 카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택시가 한 50만 대, 100만 대 이상 증차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근근히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택시 산업 전체를 그냥 공공성을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카카오 카풀의 어떤 얘기,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기사님께서도 워낙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요.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의원님 이 카카오 카풀 문제 때문에 택시기사님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택시 기사님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저희 보좌진들을 통해서 해당 조합이라든지 이쪽 분들을 한번 좀 찾아가서 네. 현장의 어려움을 좀 한번 듣고 와라라고 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네. 듣고 오고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토로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힘이 든다. 지금도 산학금 채우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받아가는데 네. 여름에는 이분들이 이제 차 속이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니까 냉방병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또 술 취하면 이 택시 안에서 이제 이렇게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주치난동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기사님들 힘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카카오 카풀 문제가 사실 편리함, 불편함, 뭐 택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문제인데 사실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건데 이 택시 기사분이 남긴 유서에는 이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카풀 요금 책정의 부당함을 이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카카오가 네네 말씀하시죠. 카풀의 요금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운송 사업은 100%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회사 동료들끼리 출퇴근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 정도는 이제 태우고 다니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다만 기름값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라고 해서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제 단서 예외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카카오 측에서 전면적으로 이걸 가지고 영업하고 이 카풀이라는 명칭 하에서 본질적으로는 유상 운송행위, 즉 택시 영업을 그냥 전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꼬리가 몸통을 가지고 흔드는 격이고 정말로 이게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현희 의원이 현재 카풀 도입이 현행법의 법령상 불확실한 부분의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아까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하면 지금 자가용은 이렇게 요금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법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를 보면 네. 카풀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됐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카카오가 카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출퇴근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시간의 정의의 문제도 있죠. 예, 시간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법에는 이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 네. 다만 이제 카풀 정도 하면서 기름값 받는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예외 조항을 뒀는데 네. 이 예외 조항을 가지고 카카오 카풀이 그냥 전면적으로 영업으로 그냥 나서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법의 본질을 무시하는 영업 행위를 지금 다음 카카오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기본료는 2km당 3,000원, 뭐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은 이거 자체가 법령에 어긋난 본격적인 영업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택시보다 조금 살 거 아닙니까? 택시보다 한 30%, 한 40% 많으면 한 30% 내외 정도 쌀 네.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쌀 수 있는 이유가 택시 회사들은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국가에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은 회사로부터 산학금 이제 납부하고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개인 근로소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는 카풀 중개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개인 자가용 운전을 해서 카풀이라는 그 명칭으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이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세원학고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잠깐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놓치게 되는 이런 세금 탈루 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반 택시보다도 한 20-30% 싸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카카오 카풀에서는 뭐 키로당 2-3천 원의 기본료를 받겠다. 지금 이런 식의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TF팀에서는 이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팀이요. 카카오 카풀 요금을 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카카오 측에 제안했거든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택시 기사님들의 불친절을 느끼고 그 점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첫째는 아무런 전과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약 사범이라든지 음주운전 전과자라든지 폭력 전과자라든지 성폭력 전과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택시 운전 기사가 아예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택시 운전 기사로 이게 이제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되는 순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뭐 1년에 몇 시간 이상 안전운전 교육, 또 사람들이 다쳤을 때 긴급 구호 교육,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있는 거죠. 관리를 그렇죠.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 또 조수석 같은 경우 반드시 그 조수석에 지금 그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카풀 운전사가 전과자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한번 하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자체의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카카오 카풀에 등록만 있으면 아무나도 그냥 카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운송수단의 운송 체계의 공공성,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성이 본질적으로 검증받지 않고 깨져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네. 또 그러니까 직업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를 모집하는 건 역시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휴대폰 실명 인증, 정면 사진, 뭐 13가지 서류 심사를 통해서 기사를 모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역시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전과까지 다 전과조회서까지 제출하고 나서 그걸 네. 보고 택시 기사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카풀 기사님 그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전과조회서 그냥 홈페이지에 본인들 거 게시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혹시 이제 전염병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안 되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도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군요. 예. 네. 근데 카풀 기사님들은 그러면 카카오 카풀에서 그 건강검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공적 운송 관리 체제의 안전함, 깨끗함, 이런 부분을 카풀이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24시간 카풀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카카오 측은 이 부분도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래서 뭐 돈벌이 수단이나 전업으로 변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다라는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 중국 속담에 이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이제 2번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카풀 기사 등록하신 분들이, 두 번이 웬 말이냐, 뭐 24시간 출퇴근할 수 있는데 5번, 10번으로 풀어달라 이러면 카카오 카풀 측에서 본인들 수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카풀을 통해서 운전기사하고 승객 사이에 친밀해지면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이 카카오 카풀을 통하지 않고 정기 수송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카카오 카풀과 전적으로 비슷한 또는 유사한 또 다른 카풀 플랫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카카오 카풀에서 2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플랫폼에서 또 2번이나 3번 하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2번, 3번 하고 이러면 그렇겠네요. 사실은 호출 택시하고 100%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거는 카카오 카풀 자기네들이 2번에 한정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거니와,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어떤 이 탈법적인 잠탈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공유 경제의 도입이 앞으로 대세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시대에 제도만으로 기존의 산업들을, 통제하거나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기존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두 번째, 이 우버라든지 카카오 카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만 공유경제, 혁신경제의 탈을 쓰고 있지, 네. 실은 이게 약탈경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탈루하는 세금 탈루경제고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초창기에 허용을 해줬다가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 우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 봤더니 그냥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조금 그쪽에 익숙하니까 중간에 이제 이 운영회사인 우버 쪽에서 수수료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우버 운전사들이 중간에서 난폭 운전하고 심지어는 보험에도 안 들어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사망자나 큰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지금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택시라고 하는 공적 수송 체계를 운영하는데도 여전히 부작용이 있는데 국가기관도 아닌 쪽 이런저런 사기업들이 이런 운송체제를 장악하고 움직였을 때 네.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선진국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가령 배달앱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 숙박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제 공식 호텔이나 공식 모텔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나가고 상황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에어비앤비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상황점검을 할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불이 나고 거기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관리하고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카오 카풀, 우버 이게 다 지금 본질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배달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네에서 피자 가게, 짜장면 가게 그 배달앱 수수료를 한 30%씩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소비자들 피해로만 귀결되는 것이어서 이분들이 말씀은 공유경제고 새로운 혁신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거대 어떤 인터넷 기업들이 조그만 가게들 그러니까 뭐 동네 피자 가게, 택시 운전 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매우 어떤 주머니에서 그냥 이렇게 푼돈을 가지고 가고 쥐어짜는 이 약탈 경제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카카오 대리도 수수료가 20%에 달하니까요. 꽤 높고. 네. 그러니까 의원께서는 계속 꾸준히 운송은 효율성과 경제성과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안전성 그리고 네. 공공성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네. 근데 이게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각자 다 반대는 하고 있지만 단일된 안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무조건 그냥 못하게 해야 됩니까? 뭐 서비스 시행 유예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카풀 대리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택시 호출하고 어떤 수요자인 승객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택시가 즉각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승차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걸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는 택시 운송 조합 전체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운송수단의 호출을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가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 운송수단의 호출을 매개하는 전산 플랫폼 자체를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공적 기관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전산이다 보니까 뭐 호출 거부라든지 승차 거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파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이런 기관에 맡기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만족스럽고 또 이런 거대 기업에 의한 약탈적인 상황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 대리 서비스는 절대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카풀 단순한 회사의 사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국가가 카풀 더 나아가서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법령 제도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3391님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7004님 와 말씀 잘하시네요. 완전 설득당했습니다. 택시업계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0694님 의원님 그럼 공유경제 전부 다 안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경제 중에 가령 차량 자체를 공유하는 서비스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차량을 A라고 하는 주차장에 놔두고 이제 정차를 시키고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로운 이용자가 이제 그 차량을 또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안전장치만 도입을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공유라는 미명하에 네. 사실상 택시 영업을 자가용 운전자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버린 이런 것은 공유 경제가 아니고
공유 경제라는 이름을 빌려 쓴 사실은 약탈 경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경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제도적 대책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분도 좀 나서 주세요.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 하나 제정하고 통과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의원님.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기부터 계속 이 문제 지적하시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